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복지위원회 황은미입니다. 저는 오늘 그 독일의 고령자 커뮤니케어와 관련된 식생활 관리에 대한 거를 좀 소개를 하겠는데요. 거기에 잠깐 이제 한국에 대한 내용하고 좀 섞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니면 여기 유튜브에 들어와 계신 분들 많은 경우에 육아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육아를 해보면 아기는 잘 먹는 아기들도 있지만 사실 안 먹고 못 먹고 하는 아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기들을 관찰하고 고민하고 결과적으로 잘 먹게 하는 그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부모가 되겠죠. 근데 이런 것처럼 똑같이 어르신들도 사실 잘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못 드시는 분 아니면 안 드시고 거부하는 분 이런 분들이 사실은 상당수가 있고 이 경우가 거의 한 30~40% 이상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러한 문제를 갖고 계시는 것들에 대해서 누가 그럼 고민을 할 건가 했을 때 이거는 특히 제가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독일의 그 복지의료 서비스 체계를 보았더니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대로 재가 방문 요양, 주간 보호, 단기 보호, 치매 전문 요양시설, 노인 장기 요양시설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체계는 우리와 독일이 같은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먼저 커뮤니티 케어에서의 그 식생활 케어를 누구를 할 것인가,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무조건 다 이 안으로 들여올 건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어떤 대상자를 잡아서 할 것인가를 좀 설명을 해봤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를 해봤을 때 액티브 시니어라고 해서 자립이면서 건강한 재가 어르신이 약 7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립하기는 하지만 건강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재가 어르신이 한 20% 정도 된다. 이거는 저의 통계입니다. 거기에는 독거노인이나 재가를 하는 초고령의 노인, 부부가구 중에서 환자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자가 약 10%, 그 다음에 시설에 들어가 계신 분이 1.7%입니다. 그런데 이 1.7%는 제가 복지위원회과 같이 시작했던 2014년도에는 그때도 1.7%였고 지금도 한 1.7에서 1.8% 정도로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에 이 재가 요양의 경우에는 2014년에는 5.8%였던 것이 지금 10.4%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우리나라가 이미 커뮤니티 케어를 해야 된다라는 그걸 전제하에 시설에 보내드리기보다는 일단 재가에서 그 움직이는 것들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커뮤니티 케어가 왜 중요하냐 하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앞에서 우리 성주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심리적 문제, 신체적 장애, 인지장애, 경제적 문제, 또 스스로 장보기 어렵고 조리하기 어렵고 식사하기 어렵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식욕부진이나 영양 섭취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장기간 되어지다 보면 영양 결핍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다시 질병을 부르고 질병을 부르면 약 먹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다가 보니까 다시 이 영양 결핍이라는 사이클 안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장기화되면 근육량이 감소되면서 신체 기능의 전반적인 그 이탈이 이루어지겠죠. 여기는 그래서 그 제가 요양시설 한 군데와 이거는 보편적인 통계는 아닙니다. 요양시설 한 군데에 있는 어르신들과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서울시의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고령자분들의 일정 수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던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 BMI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체중하고 키하고 해서 그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18.5 이상이 돼야 정상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만성질환자들의 경우에는 15.9%였습니다. 그리고 평균이 22 정도 되었었는데 이것이 요양시설로 가면은 18.5 미만으로 돼서 허약이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44%, 평균적으로는 20. 그래서 갖은 만성질환을 다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재가에 계신 분들하고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 요양시설에 가면 내가 나빠진다. 그것이 아니고 재가를 하는 중에 계속 이런 것들이 악화되고 악화되다가 보면은 이 상황에까지 가서 드디어는 이제 요양시설로 가기 때문에 요양시설에 있는 그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식생활 케어에서 또 다른 면으로 설명을 해보면은요, 요거는 그 독일에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가 있었던 내용 중에 나오는 슬라이드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여기는 건강한 영역, 여기는 신체 기능 장애 영역, 그 다음에 여기는 사망하는 곳이죠. 신체 기능 사멸 영역. 그래서 우리가 산소나 물, 뭐 필수 영양소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는 우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기간이 몇 분에서는 몇 주간까지 간다면 불필수 영양소가 부족할 때, 즉 요양시설이다 우리 제가 어르신들에게 지금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처럼 영양이 부족하고 불균형하고 할 때에는 이때는 사망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신체 기능 장애 영역에서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서 이러한 식생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을 욕구를 방치했다. 그랬을 때는 나중에 그 후에 고비용으로 사후 처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욕구 돌봄을 시행했을 때는 작은 비용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광진구에서 돌봄 특구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재가요양 서비스, 노인 종합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여기는 제가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주 5회 방문을 해서 돌봄을 해드리는 곳이고 여기는 주 1, 2회로 제한이 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의 경우에 그 현재 앓고 있는 질환 탑5에 특이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우울증과 빈혈, 영양 불량의 그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빈혈이 48%.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 특이사항으로 보여졌는데 저희가 최근에 서울시 고령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식생활 서비스를 하면서 봤을 때 두 그룹이 거의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했을 때 2020년에 조사한 내용에서도 보면은 만성질환 환자가 거의 50%에 우울증 환자가 거의 50%에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식생활 돌봄이나 이런 거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내용이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014년에 노인 실태 조사한 내용의 요약본 안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정책적 사회적 관심의 증대로 운동 실천이나 건강 검진은 높아졌지만 체계적인 영양관리 사업은 이루지 못하고 있다. 노인의 28.8%가 영양관리 주의가 필요하고 20.2%는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점검과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한 것이 2013년이고 지금이 이제 2021년인데요. 아직까지도 많은 것들이 변화는 했지만 유독 식생활에 대한 정책만큼은 아직도 이제 시작을 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구체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독일의 펄커르트라고 하는 노인 전문 영양학자인데요. 이분이 건강한 노인과 노인 질환이 있는 분들을 비교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특히 식욕부진, 저작곤란, 삼킴장애나 뭐 치매, 거동불편 이런 것들이 모두 식사 생활하고 같이 관계가 되는데 건강한 노인이 당연히 고령 그 만성질환 환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상태가 좋은 걸로 나타났고 이랬을 때 영양 부족 상태를 검사를 해봤더니 건강한 고령에서는 8% 정도의 영양 부족이 있었다면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23%였다.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이라는 건 단순히 급식을 제공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같이 하나의 욕구의 대상 항목으로 보고 그거에 대한 식생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 관리를 하는 그 방향성에서는 아까 우리 성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영양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욕구까지를 충족시켰을 때 비로소 우리가 식생활 관리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식사 서비스뿐만 아니라 영양 관리, 즉 음식과 수분 섭취나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돼 있는지 아니면 섭취 제한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걸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섭취 제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런 영양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와 주어야 비로소 우리가 식생활 관리를 한다 할 수 있겠고 거기에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것이 바로 환경적 요인, 신체 기능적 요인, 정서적 요인 이 모든 것을 개별 욕구를 참고해서
식사 서비스와 영양 관리를 진행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글은 하나도 보이지 않으실 텐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어르신들이 왜 식사를 거부하나 하는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태리 사람이면서 언어치료사인 분이 어르신들이 식사를 거부하는 40가지. 그 다음에 이것은 독일의 그 장기요양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전문가 표준이라는 그 안에 어르신들의 욕구를 평가하는 부분인데요. 그걸 5가지로 나누어서 신체 인지적 장애, 식사를 거부하거나 식욕이 없는 것, 환경적 요인, 식사 음료를 제공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 또 에너지나 기타 영양소가 필요로 하는 것이 증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데 이 내용과 이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다 상충하는, 거의 유사하게 접근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영어권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식생활과 관련된 항목들 안에는 이러한 욕구들이 다 포함이 됐더라.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고령자가 영양이나 식생활 문제를 갖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내셔널 동일하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겠다. 우리가 이거 조사하느라고 걸리던 시간, 데이터 확보, 이것이 증명돼야 되는 거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과정은 우리가 하면서 고려를 해도 관계가 없이 이거를 참고하면 되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를 요양시설에 계시는 요양보호사분들한테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라고 했더니 이 항목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경험은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경험은 했는데 알기는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처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가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 안에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서 그것들을 이런 돌봄 종사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조사하는 거는 이제는 우리가 굳이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고 좀 속도를 내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드디어 독일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독일도 우리의 지금과 같이 이런 당면 과제들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까 말씀드린 폴카르트라는 분은 요양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에 영양 관리 주제는 업종이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식사와 수분 섭취 관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종사자들은 요양 분야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 그다음에 독일의 연방 통합의 요양사 교육 프로그램 안에 식사 관련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돌봄에 관한 과목을 반드시 개설해야 한다. 또 이거는 주정부 기준 단위가 아니라 독일 연방 전체가 통일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구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해서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까지 쭉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용어를 잠깐 올려놨는데요. 여기 MDK라고 하면 이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유사한 기관이고요. DNQP는 요양 분야에서 양질의 급여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 표준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고, 이거는 보건부, 연방정부의 보건부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또 이 DNQP의 엑스페리멘트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들은 전문가 표준이라고 해서 요양급여 제공에 있어서의 어떤 기준 표준 매뉴얼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DGE라고 하는 것은 독일 영양협회인데 여기는 국민 정체의 건강을 아우르는 곳이면서 특히 노인과 관련된 급식 품질 표준을 개발하는 기관이고, 이거는 영양농림부 산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독일에서는 95년도에 장기요양보험을 시작을 하고 10년을 돌아보면서 나온 내용이 있는데요. 그 MDK라고 하는 것에서 요양기관들을 평가를 해봤더니 2006년도에 봤을 때 특별히 식사와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분 섭취 같은 것은 일일 권장량의 50%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 제공 점수 평가 도입 시스템이라는 거를 도입을 하게 되고, 영양협회에다가는 이 대표성 있는 그 요양시설들을 10개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전수조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이 동일 영양협회에서는
입소자들의 영양 및 건강 상태는 시급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2006년도 수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지금과 독일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았던 걸로 이제 내용상으로는 보입니다. 독일에서 고령자 식생활 관리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개의 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급식 품질 표준, 또 다른 하나가 영양 관리 표준, 전문가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다음에 2006년도에 이렇게 식사와 수분 섭취에 대한 문제를 발견을 하면서 이 MDK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그럼 실제로 전수조사를 해달라 하고, 동시에 이 DNQP 기관에다가는 여기는 이미 1999년서부터 그 장기요양급여의 여러 그 영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욕창, 시설 퇴소 관리, 통증 관리, 낙상 예방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 표준을 이미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2006년에 이 그 조사된 내용들이 계기가 되면서 그 이후에 구강 섭취 기능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영양 관리에 대한 전문가 표준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영양협회에다가는 노인 급식과 관련해서도 단체 급식인 경우에 거기에 대한 급식 품질 표준을 만들어 달라, 이런 그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2010년도에 그 영양 전문가 표준이 발표가 되면서 이것이 법안으로 발의가 됐고, 2010년 이후부터는 장기 요양 기관을 평가하는 평가 점수 항목 안에 이 DNQP 전문가 표준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요양시설의 급식 표준이나 아니면 제가 노인 배달 식사의 급식 품질 표준에 대한 것도 인증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가 표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전문가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학자, 현장 전문가, 가족 대표 등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약 1년 이상을 5, 6년간 최근에 발행됐던 현장 기반의 문헌, 그러니까 논문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보고서라든가 각종 사례라든가 이런 문헌들을, 전 세계적인 자료들을 모두 모아서 이것들을 그 현장에 입각한 표준으로 항목을 정리를 해서 제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MDK의 심사 평가하는 항목 중에서 그 DNQP 전문가 표준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원래는 여기에 그 이런 전문가 표준이 들어가기 전에 있던 MDK 평가 표준 중에서 2010년도, 11년도에 DNQP 항목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제가요양 쪽에는 44%가 DNQP, 시설에는 60%가 DNQP 항목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DNQP 항목이 총 21개가 요양시설에 있는데 그 중에서 6개가 그 영양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특히 제가요양 같은 경우는 12개 중에서 7개가 그 구강 섭취를 돌보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해서 굉장히 비중이 높게 이러한 요양 기관을 평가하는 항목 안에 영양 관리하는 항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 그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무가산점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첫째는 무조건 요양의 기록과 시스템 안에 이렇게 급여 제공을 한 것들이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거기에 또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항상 수분 섭취 계획, 식사 계획, 또 음식 섭취 과정이나 수분 섭취 과정에 위험 요소나 제한적인 문제가 없나 해서 항상 식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분 섭취가 같이 동일한 비중으로 중시 여기면서 이 수분 섭취에 대한 것들이 매우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산점 항목에 가봐도 식사와 수분 섭취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 중 여전히 보유하는 것과 또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이런 것들을 프로토콜로 작성하게 돼 있고, 자립적 식사가 아니면 자립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제한적일 경우에 이에 필요한 대책이 과연 수립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요양시설에서 개선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영양 상태가 양호한가, 아니면은 수분 공급이 양호한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서 요 안에서 평가된 항목 중에서 이제 점수를 뭐 1점, 2점 이렇게 주는데요. 만일에 여기에서 기본으로 요구하는 그 점수에 그 미달한 기관들의 경우에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실행이 안 됐을 때는 이제 폐쇄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DMQP 전문가 표준을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거 하려면 다 일이고 이거 어떻게 다 접목하고 언제 기다리고 언제 관찰하고 언제 개별화하느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그 설득한 것은 이 전문가 표준은 법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요양 현장과 법규 간의 갈등 관계가 있을 때나 요양급여 제공을 위해서 법적 보호 기능을 갖고 있을 때 이 전문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돌봄을 제공하는 자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모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 제공자의 노동 권리 및 법정 분쟁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도 각종 그 식사와 관련된 그 법적 분쟁이 있고 누가 잘못했다, 누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막 실갱이는 하지만 사실 답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러한 식사 돌봄에서의 원칙,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를 정해놓고 이것들을 매뉴얼화해서 매뉴얼대로 시행했을 때는 아무리 거기에서 환자가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차에 의해서 매뉴얼로 했다라는 걸 증빙을 해서 이런 요양 돌봄을 종사자들이 그 용기를 잃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아까 그 배달 식사, 제가 어르신의 배달 식사 급식 품질 표준이라는 것이 인증제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 식사를 독일에서는 에센 아우프레더라고 해서 밀스 온 필즈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매뉴얼이 있고 그 매뉴얼 안에 보면은 4가지 항목이 인증 지표를 그 인증을 받기 위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식품 선별과 가공식품 사용 가이드. 두 번째가 식단 계획과 음식 조리. 그 다음에 식당이나 그 식사를 하는 공간에 대한 식사 환경. 이러한 것들을 어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맞춤고 그것이 그 부합됐을 때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내가 프리미엄 인증까지 받고 싶다 했을 때에는 그때 이제 영양소 함량에 대한 것들을 산정해서 같이 제시를 하면 프리미엄급 그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전문가 표준, DMQP 전문가 표준은 법적인 수행 의무 사항이었다면 여기는 정책적 수행 권고 사항이 되겠고 이거에 의해서 그 만들어진 인정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요양시설, 재가요양, 그다음에 배달 식사 여기에 이것 등 3가지 영역에 그 적용이 되고 있어서 지금 커뮤니티 케어에서도 우리가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락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급식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 나와져서 최소한의 그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돌봄에서 식사 서비스 하는 거에 대한 그림을 제가 잠깐 캡처를 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주로 100% 무료 급식에 퀄리티나 메뉴는 자기가 직접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식재료 기준으로 3,500원가량의 비용을 들여서 그 상온으로 포장해서 배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본행이 가능한 스트로폴에 음식과 뭐 부식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배달을 하고 이러한 배달을 과거에는 주로 자원봉사자나 아니면은 그 공익요원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익요원들이 이런 그 배달을 했다면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산업화되면서 식사 배달 직업군, 우리나라의 라이더하고는 조금 다르게요. 이 식사 배달하는 분들은 그 교육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영양에 대한 교육, 식생활 관리에 대한 교육, 또 본인들이 그 대화하고 또 본인들이 음식 주문해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일자리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에게도 요즘에는 호흡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과거는 독일도 이랬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는 비연금 시대이죠. 어르신들이. 하지만 이제 어르신들이 연금을 받게 되는 시대가 되면서부터 저희 세대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이러하게 해서 이거를 유료 서비스화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입니다. 네, 다음은 제가 식사 서비스 관련된 Q&A를 그 동영상으로 했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 Q&A를 제가 정리를 해서 좀 했습니다. 먼저 왜 여기에 돌봄 식사하는 거를 유료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돌봄 사업이라고 하냐 했을 때는 이
에센아웃 레더라고 하는 배달 서비스 안에는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주 돌봄 대상자이고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특정한 사정이 있을 때 그것을 구청 복지관에 연결해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렇게 하면서 그 식생활 취약계층에게 최적화된 식사 제공을 하는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봄 사업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이 식사의 형태는 냉동 식사를 냉동으로 된 식사 세트를 주 1회 배달하거나 따뜻한 식사를 매일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이 냉동 완제품을 주 1회 받는 경우는 장점은 냉동 보관하다가 내가 언제라도 내가 먹고 싶을 때 꺼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따뜻한 식사는 바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시간적으로 좀 자유롭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배달되는 시간은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 그다음에 어르신이라면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그 주문 가능하고 이 사람들이 냉동식품을 주문할 때는 300여 개의 그 메뉴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거를 끄집어낼 수 있고 따뜻한 메뉴를 받을 때는 매일 5가지 바리에이션에서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유료화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에는 치료식뿐만 아니라 연화도움식 같은 기능 식사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수입이 낮은 경우에는 비용을 본인이 신청하여서 주정부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자녀들이 우선 신청해서 처음에 정보를 받고 그다음에 샘플 식사를 한번 무료로 시행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어르신이 본인의 의지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주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런 식사를 그럼 누가 조리해서 공급하느냐? 독일에는 약 2만 개의 이런 배달 식사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페티토사라고 하는 것이 탑 1위의 기업이 되면서 여기는 위주가 냉동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냉동식품으로 해서 이 식사 서비스를 하는 그 업장에다가 보내주면 그 업장에서 데우든지 해갖고 배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안전하고 균형 잡힌 그런 그 영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배달 식사 급식 품질 표준 인증을 받은 기관입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이 아페티토사를 좀 소개하겠는데요. 여기에는 개인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구매할 때는 한 15유로 이상의 좀 비싼 가격으로 구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에센아웃 레더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그다음에 요양급 시설에도 냉동이나 따뜻한 음식을 그 공급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때 좋은 건 뭐냐면 아까 인증제도의 4가지 포인트 중에서 3가지는 아페티토에서 인증을 받고 시설은 자기가 환경에 대한 것만 인증을 받으면 이 시설은 자동적으로 인증을 받는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요양시설에서도 이 아페티토사의 냉동식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기에 내용이겠고요. 그래서 그 아페티토사에서 예를 들어서 냉동으로 받은 그런 공급자가 거기에서 냉동식품을 일주일분을 한 번에 보낼 때 한 끼당 가격은 3.89유로밖에 안 됩니다. 한 5,000원가량 되죠. 그리고 이거를 근데 따뜻하게 받을 때는 그거보다는 훨씬 높아서 뭐 13,000원까지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이나 밑반찬 배달 서비스 하고 있고 제가요양에서도 요양보호사분들이 이런 식사 서비스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제가 그 실태조사에서 그냥 끄집어내서 제가 나름대로 산정해 본 숫자이지만 보면은 최소 몇천억의 비용이 이런 식사 서비스를 위해서 지금 현재 투입이 되고 있고 1인당 그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1인당 연간 한 60만 원 또 여기는 이게 경로식당이죠. 여기가 배달 서비스고 경로식당 경우도 1인당 한 39만 원 정도의 투입이 들어가고 있어서 비용이 아주 적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것도 돌봄 특구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복지관에 가서 조사를 해본 내용인데 거기에 보니까 만족도에서 평균으로 한 71점을 받았고 그것이 이제 그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더 편차가 있는데 거기서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했던 거는 거기에 어르신이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복지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반찬을 주 2회 보내주는데 그거는 좋지만
제발 반찬을 단 한 가지를 주더라도 좋으니 좀 영양면에서 질이 좋은 것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게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안 먹고 버리는 집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모든 복지관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숫자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관이나 이런 기존의 식사 배달하는 서비스를 실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 이것도 일종의 단체 급식이기 때문에 급식에 대한 표준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돌봄 식당 아까 열린 밥상 얘기 드렸는데요. 돌봄 식당에서 저희가 반찬 배달 서비스를 하는 것을 유료와 무료로 진행을 한 2년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나온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노인 가구에서는 반찬 배달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크다. 그리고 반찬 배달에 대한 지불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경제적 부담이 적은 가구에서는 주 2회 기준으로 월 10에서 15만 원을 지출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월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를 가능하겠다라는 대답을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 너무 무료급식으로만 해서 이것을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두고 끝내고 또 새로 시작하고 하기보다는 이게 지속성 있는 서비스로 갈 수 있기 위해서 단계적으로라도 그 유료화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특히 그 제가 요양에서 무료 배달 급식을 사용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이거 중지되는 거 아쉽다. 왜냐하면 내가 석 달은 이거 갖고 그래도 잘 살았는데 이게 있다가 다시 없어지면 나는 그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그거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유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넣어보자.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을 그냥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식생활 케어의 범위는 노인 인구의 약 30% 정도로 볼 수 있겠다. 커뮤니티 식사 케어에서는 영양 서비스와 급식 서비스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커뮤니티 식사 케어의 배달 서비스를 위한 급식 품질 기준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 식사 배달 서비스 이용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한국형 유료화 사회 서비스로 좀 이런 식사 배달 서비스가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